네, 제 25회 월간 벨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팀 정예슬입니다. 네, 교육팀 안상현입니다. 네, 오늘 또 오랜만에 뵙는 얼굴이죠.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 3월에 처음으로 인사드리고 또 2달 만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저번 달은 제가 원주에 있었어가지고 바쁘셨군요. 네. 들어오질 못했어요. 오늘 비도 오고 하는데 원장님들 식사 이따가 맛있게 하시고 일단은 빨리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주제는 뭘까요? 저희 25회 월간 벨톤 주제는 제법 구미가 당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난청인 분들이 오실 텐데요. 오늘은 그 청력 유형에 따른 피팅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 피팅에도 다양한 보청기 적합 공식이 존재하죠. 그래서 오늘은 정확한 피팅의 시작을 위한 피팅 공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혹시 5월이 무슨 달인지 알고 계신가요? 5월 그냥 빨간 날이 많은 달? 알잖아요. 저에게? 정답 알잖아요. 네, 죄송해요. 5월 하면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5월은 바로 가정의 달입니다. 잠깐만요. 마우스가. 5월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휴일도 많은데 어떻게 대리님 휴일 잘 보내셨어요? 네, 저 연휴 뒤로 좀 빨간 날들도 있고 어버이날들도 있어서 본가 내려가서 부모님이랑 맛있게 밥도 먹고 그러고 왔어요. 맞아요. 5월엔 역시 엄마 아빠 보러 가야죠. 그죠. 좀 TMI이긴 한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보청기를 끼고 계셔서 내려간 김에 보청기 점검도 해드리고 그러고 왔어요. 과장님께서도 잘 보내셨죠? 네, 저도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가정의 달인 만큼 원장님들도 가족들과 시간 많이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많고 많은 달 중에서 하필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걸까요?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5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까지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정의 달이라고 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 개씩 좀 보면 가정의 달의 시작을 알리는 5월 5일은 어린이날인데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 아시죠?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인식을 일깨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라고 합니다. 네, 단순히 전 빨간 날 많아서 좋아했는데 아니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날이었네요.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5월 8일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날은 1956년에 처음 어머니의 날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어머니 날이라니 온 세상 아버지들이 들으면 속상하셨겠네요. 그렇죠. 저도 이걸 보고 아빠는 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등장으로 모두를 기리자 이렇게 의견으로 변경이 돼서 어버이날로 지정이 되고 있답니다. 네, 그쵸. 엄마, 아빠 두 분 다 공평하게 어버이날로 좋네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승의 날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이게 처음에는 청소년 적십자단 RCY의 단원들이 본인들의 아프신 스승님을 위로하고자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기념하면서 지금 오늘날의 스승의 날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PPT상에 칠판 보니 또 학창 시절 스승의 날 엄청 준비하던 게 또 생각나네요. 좀 너무 과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5월 달에 기념일 딱 하나 더 남았는데요. 다른 기념일보다는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어요. 부부의 날이라고 해요. 부부의 날은 2007년에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21일로 땅땅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의미로 곧 다가오는 부부의 날에는 원장님들도 옆에 계신 짝꿍분들과 시간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은 한국에서만 가정의 달이 아닌 전 세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스승의 날과 같은 유래로 시작이 되었는데 유엔에서 인정한 이후로 전 세계 국가들에서 5월 15일을 가정의 달로 기념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985년 5월 15일에 가정의 날을 제정을 했고 그게 오늘날의 가정의 달로 자리 잡게 된 유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원장님들께서도 곧 저희 벨톤 보청기와 함께 좀 행복한 가정의 달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저희가 소소하게 예열을 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려운 피팅을 음. 커버해드리는 벨톤 요정들이 돌아왔습니다. 네. 많이들 기다려주셨던 팅커벨 시간이고요. 오늘은 피팅, 소리 크기를 올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월간 벨톤의 연간 커리큘럼을 좀 먼저 보여드리려고 해요. 매달 어떤 주제로 진행이 될지 궁금해하시는 원장님들께서도 많이 계셔서 미리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5월부터 살펴보면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팅 공식과 청력 유형에 따른 피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6월 달부터는 날이 점점 더워지죠. 그만큼 보청기 관리 미리미리 하시라는 의미에서 여름철 보청기 사용법과 더불어서 오늘 교육과 이어질 디테일한 피팅 방법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네, 그리고 많이 기다리셨을 소식 같아요. 저희 7월에는 벨톤에 새롭게 출시되는 가장 작은 충전형 AI 보청기 인비전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많이 궁금해하고 계신다고 들었기 때문에 7월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날이 더워질수록 특히 어르신분들께서 센터에 좀 더디 오시는 거 체감하시죠? 그래서 8월 달은 원격 피팅, GNOS에 관해서 다뤄 원장님들도 편하시고 고객님들도 좀 편안하게 피팅을 받아보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새롭게 출시된 인비전을 바탕으로 고급 기능 중 어음 향상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쪽집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9월 달에는 아무래도 귀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귀의 날 특집과 더불어서 8월의 내용과 이어지도록 고급 기능 파트의 편안함 향상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전체적으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최대한 원장님들께 유익한 주제를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잠깐 봐도 좀 연결되어 있는 주제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 달도 놓치시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첫 번째 세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정확한 피팅의 시작, 피팅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다양한 보청기 적합 공식이 존재하는 가운데서 그 역사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해요. 1940년도에 왓슨과 누드슨이 난청인의 MCL을 기준으로 하는 공식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건 보통 크기의 대화음이 난청인의 MCL에서 편안하게 그리고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증폭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후에 1944년 라이바거가 하프게인 룰을 고안해냈는데요. 이는 청력 역치 레벨의 2분의 1 값을 반값이죠. 보청기의 이득으로 정하는 방식을 말해요. 단순해 보이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피팅 공식들의 기초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보청기 증폭의 목표, 즉 보청기 증폭은 왜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보청기 증폭으로 어음 이해도를 최대화해야 되고 또 난청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전반적인 음량을 만들고 난청인이 선호하는 사운드 퀄리티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보청기 증폭, 이 피팅 포뮬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폭의 목표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보청기 적합 공식들이 개발되어 왔죠. 네, 그래서 총 한 세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대표적으로 호주의 국립 음향 연구소에서 개발한 날 공식과 캐나다 웨스턴 대학에서 개발한 DSL 공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6대 제조사들의 자체 공식이 있죠. 그중 저희 벨톤은 바파라고 하는 벨톤 어댑티브 피팅 알고리즘 공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언급되는 보청기 적합 공식, 피팅 포뮬러, 이 목표 공식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예요. 목표 공식이란 난청인의 청력 손실 정도에 맞게 보청기의 이득과 압축량을 설정하기 위한 어떤 과학적인 기준 또는 알고리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주파수에서 소리를 얼마나 키워야 하는지를 계산하는 방법,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벨톤 저희는 솔루스 맥스에 들어가시면 착용자 프로필 탭으로 들어가시게 되고요.
그 안에서 여러 종류의 목표 공식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마 피팅하실 때 한 번씩은 보셨을 건데 요거에 대해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다양한 목표 공식은 증폭하는 방식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선형 그리고 비선형 증폭 방식입니다. 이 두 증폭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선형 증폭 시스템은 출력, 음압 레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포화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입력과 출력, 음압 레벨이 동일한 비율, 즉 1대1로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보시면 50에서 60으로 10의 입력 음압 레벨이 올랐을 때 출력하는 것도 80에서 90으로 10이 오르고 또 60에서 70으로 10이 오를 때도 90에서 100으로 10이 오르고 이렇게 동일하게 1대1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이에 반해서 비선형 증폭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입력 신호의 크기에 따라 증폭률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리는 조금 더 많이 키워줄 거고요. 큰 소리는 덜 증폭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에서 보면 50에서 60으로 10이 늘어났는데 출력하는 건 90에서 95로 5만 늘어났어요. 선형이랑은 다르게 1대1이 아닌 다른 증폭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이렇게 선형과 비선형 증폭 시스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벨톤 솔루스맥스 목표 공식 종류를 좀 확인을 해볼까 해요. 이렇게 다양한 목표 공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날 RP라고 하는 공식은 선형 증폭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외의 공식들은 뭐 바파, DSL 등등등의 공식들은 모두 다 작은 소리는 더 많이 그리고 큰 소리는 좀 덜 증폭하는 압축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날 RP만 선형이기 때문에 입출력 음압 레벨이 1대1로 증폭되는 방식이고 나머지 여기 있는 요 공식들은 쪼끔 더 압축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목표 공식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네 가지 공식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네. 먼저 날 RP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선형 증폭 방식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피팅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주파수별로 이득에 조금씩 차이를 두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로 인해서 큰 소리에 대한 이득은 조금 더 불편하지 않게 요즘 방식에 맞춰서 제한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날로그 소리 특성과 유사하게 증폭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원시원하고 까랑까랑하게 들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DSL5 아동입니다. 이 어린 아동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공식이에요. 이 DSL 목표 같은 경우는 모든 주파수에서 정상인과 똑같은 강도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때문에 특정 주파수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모든 소리들을 들을 수 있도록 강하게 증폭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날 NL2 공식인데요.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날2 공식의 목표는 앞에서 보셨던 DSI랑은 조금 다르게 어음이해도의 최대화를 위해서 조금 불편하지 않도록 증폭을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DSL과 날2 조금 목표의 차이가 있죠. 맞아요. 그래프만 봐도 한눈에 차이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날 NL2 공식 같은 경우는 어음 판별에 대한 주파수별 중요도를 감안해서 중심 주파수 쪽에 조금 더 많은 이득을 주고 있고요. 날2 이전에 있던 날1 공식에 비해서 큰 소리에 대한 불편함을 조금 더 줄여줘서 훨씬 더 편안하게 쓸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벨톤의 자체 공식인 바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어, 네, 벨톤을 익히 사용하시는 원장님들은 바파가 낯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더 설명을 덧붙여 볼게요. 바파 같은 경우는 날2 대비해서 좀 더 낮은 압축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추럴한 사운드 프로세싱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시는데요. 다른 피팅 공식에 보다 저주파수 이득은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 청취에 좀 더 적당하고 소음 속에서 효과적인 청취를 위해서 작동하는 기술들이 활용하기에 적당한 세팅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이 써볼 수 있는 공식들이 되게 다양한데 원장님들께서 어떤 목표 공식을 써야 되냐는 질문들을 사실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때 대리님 어떻게 응대하셨을까요?
저는 항상 그렇게 물어보시면 파파 써보세요. 파파 쓰시면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음. 아무래도 파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음 이해도를 최대화 해주는 날투 공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음뿐만 아니라 한국어 청취에 짱이거든요. 네,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음.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어음의 보청기 적합 공식에 대한 고찰도 필요한데요. 이렇게 다양한 공식들이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대표적으로 사용 중인 목표 공식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모든 공식들은 대부분 영어권 국가에서 개발되었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한글을 사용을 하는 한국인, 난청인들에게는 괜찮은 건가요? 아무래도 이 공식들이 영어의 음향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설계가 되었다 음. 보니까 한국어에 만약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언어적 구조 차이로 인해 좀 부적합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어랑 영어, 이 다른 어음에 대한 주파수 특성 차이를 고려한 피팅이 좀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랑 영어의 차이를 살펴볼 거예요. 일단 한국어와 영어의 주파수 중요 기능을 음. 보면 한국어가 영어에 비해서 이렇게 800Hz 부근에서 상당히 높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어와 영어의 장기 평균 어음 스펙트럼을 확인을 해보시면 한국어가 영어에 비해서 고주파수 강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음은 좀 높고 이 음. 고주파수, 저주파수는 높고 고주파수는 좀 낮은 게 특징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한국어와 국제 어음 신호의 강도를 비교를 해보면 한국어 대화음에서 작은 소리 있죠. 한 50 정도에 해당하는 작은 소리의 강도가 국제적인 어음 신호보다 훨씬 더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음. 마지막으로 한국어와 국제 어음 시험 신호의 어음 스펙트럼 비교를 해보자면 저주파수에서 한국 어음의 강도가 좀 높고 고주파수에서는 영어 음의 강도가 높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 모든 거를 살펴보면 어쨌든 영어랑 한국어에는 좀 어음을 듣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한국어를 피팅을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살펴볼 거예요. 보면 한국어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면 음. 저주파수에서는 청취 편안함을 위해서 생각보다 적은 이득이 필요할 거고요. 고주파수에서는 어음 이해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이득을 필요로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국어 어음 특성을 반영해서 작은 소리에 대한 이득을 좀 줄여볼 필요가 있다는 음. 것도 방금 요 표들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어음 인지도도 최대화가 되고 한국어 청취에도 최적화가 된 파파 목표 공식에 이런 피팅 방법까지 더해지면 난청인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슉슉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첫 번째 세션까지 좀 빠르게 달려오고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 청력 유형에 따른 피팅 음. 방법입니다. 이전에 먼저 소리 전달 경로부터 살펴보려고 해요. 크게 웨이, 중위, 네이 역할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웨이에서는 공기 중의 소리를 모으죠. 모아서 웨이도로 들어가서 고막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위에서는 고막의 진동을 이소골을 통해서 네이로 전달을 해주죠. 마지막으로 네이에서는 진동을 전기 신호로 변환을 해서 청각 신경, 청신경으로 전달을 해주고 이 전기 신호가 청신경을 통해서 뇌에 있는 청각 피질로 전달이 되면 아, 소리가 들렸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생각보다 이 작은 귀 안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소리를 감지, 변별하고 이해,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난청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난청의 유형으로는 어떤 게 있나 살펴볼게요. 전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혼합성 난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럼 각 난청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전음성 난청입니다. 이건 웨이 또는 중위에서 소리 전달 과정 자체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소리가 작게 들리는 거라서 어느 정도 소리를 좀 크게 증폭을 해주면 명료도가 높아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음성 난청인 분들이 왔다 하면 소리를 충분히 키워줄 수 있는 증폭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다음은 감각신경성 난청이에요. 이는 뇌이 또는 청각신경의 손상이 일어났을 경우를 말하는데요. 뇌로 전달을 해요. 그리고 이해 및 분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왜곡이 되거나 불분명하게 들리는 특징이 있어요. 때문에 청력에 맞춰서 주파수 대역별로 섬세한 증폭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합성 난청 같은 경우는 전음성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어쨌든 소리의 전달 과정, 이 모든 과정 자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모든 특징이 합쳐져서 소리가 왜곡되거나 불분명하게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약하게 들리기까지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음성과 감각신경성 난청의 이 특징을 모두 살려서 강력한 증폭과 주파수별 정밀한 조절 모두가 필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전음성 난청의 청력, 그러니까 청력도의 그 특징을 확인해 볼게요. 전음성 난청의 같은 경우는 뇌이는 정상이고요. 그리고 중이, 뇌이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기도, 골독, 청력 간의 차이, 그리고 그 갭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청력도를 보시게 되면 기골도 역시 차이가 확실히 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전음성 난청은 어떻게 피팅을 해야 할까요? 이 모든 걸 고려해 봤을 때 전음성 난청인 분들의 피팅 방법은 좀 간단한 편입니다. 충분한 증폭만 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뇌이에는 이상이 없고 중이의 문제로 발생되는 난청이기 때문에 소리 크기를 충분히 증폭을 해 주면 명료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음. 그러면 이 충분한 증폭을 위한 약간의 팁을 드려볼까 해요. 만약에 원장님께서 골도 검사를 진행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골도 역치를 꼭 입력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피팅 소프트웨어가 자동적으로 아, 이분이 전음성 난청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충분한 증폭을 위해 자동적으로 이득이 좀 더 높게 세팅이 되게 돼요. 그리고 압축 비율도 살짝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치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골도 검사를 진행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죠. 이때는 '골도 검사를 못 했다.' 하면 초기 이득 세팅 값보다 쪼끔 더 높게 충분한 소리 증폭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애초에 선형 증폭으로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앞에서 설명드린 목표 공식을 날 RP로 바꾸셔도 괜찮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날 RP로 바꿔서 피팅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전체적인 이득을 쪼끔 높여 주시는 음. 피팅을 하시면 전음성 난청이신 분들은 확실히 효과가 좋은 편이실 거예요. 그러면 감각신경성 난청의 청력 특징을 또 살펴볼 건데요. 요거는 전음성 난청이랑은 다르게 중이는 정상이에요. 근데 뇌의 와우 그리고 청신계의 기능 이상으로 발생되는 난청이라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기도, 골도 간의 청력 역치 차이가 없는 걸 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청력도만 봐도 기골도 차이가 없이 이렇게 쫙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각신경성 난청은 전음성 난청보다는 조금 더 섬세한 조절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보청기의 형태, 증폭 방식, 채널 음. 수 요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보청기의 선택과 조절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감각신경성 난청이신 분들이 오셨을 때는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 증폭으로 해 주시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감각신경성 난청은 왜 비선형 증폭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청취 역동 범위가 감소했기 음. 때문입니다. 여기서 청취 역동 범위라고 하는 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 그러니까 즉 역치로부터 듣기 불편한 소리인 UCL까지 난청인이 들을 수 있는 이 청취의 범위를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난청이 발생하게 되면 청력 역치가 증가하면서 작은 소리나 어음의 청취가 어려워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불쾌 음량 레벨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청취 역동 범위가 요렇게 감소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만 보셔도 난청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작은 소리, 큰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데 난청이 생기면 요렇게 노란 화살표들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려볼게요. 건청인과 감각신경성 난청인의 역동 범위를 비교해 놓은 그림이에요.
건청인 같은 경우는 넓은 역동 범위 안에서 작은 소리는 작게, 보통 소리는 보통으로, 큰 소리는 크게 듣는 것이 특징이죠. 하지만 감각신경성 난청이신 경우라면은 아무래도 역동 범위가 좁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 큰 소리는 너무 크게 들리는 누가 현상 리크루트먼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비선형 음. 증폭으로 조절을 해 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청취 역동 범위가 좁아진 상태에서 만약에 선형 증폭으로 모든 소리를 다 크게 증폭해 버린다면 너무 시끄러워서 보청기를 착용하지 못하게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소리는 작지만 청취할 수 있도록 좀 크게 키워 주고, 또 보통 소리는 보통으로 들리도록 증폭을 해 주고, 큰 소리는 크지만 너무 크지는 않도록 줄여서 증폭을 해 주는 WDRC, 이 광역동 범위 압축 증폭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압축, 이 뭐 CR compression ratio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다음에도 꼭 참석을 부탁드려요. 네, 다음 달에도 오늘과 이어지는 내용들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다음 달에도 꼭 참석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팅커벨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